코스피 지수가 22개월 만에 2,000선 밑으로 내려가고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증시 안정자금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내일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고노회상은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말 소속 변호사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변호사들 입장에 섰던 의원들을 후원하라고 했던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보낸 기사에 알파벳 A를 붙여서 우선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김 지사가 출석한 첫 재판에서 제기됐습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의혹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80여 명이 탄 인도네시아 라이온 항공 여객기가 자카르타 인근 공항을 이륙한 지 13분 만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항공기 잔해 등을 발견했지만 생존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 부담이 연간 80만 원가량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저기압이 밀려와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설악산은 영하 8.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은 이른 겨울 추위는 이번 주말에 누그러집니다.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 건물 가운데 일부가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중지됐는데요. 전국에 이런 학교가 11개인데 상당수가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아슬아슬한 학교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22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스닥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외국인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팔자에 나서면서 하루 사이에 5%나 급락했습니다. 개장 직전에 정부는 5천억 원의 증시 안정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00선 방어를 위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꺼내든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경기 둔화, 금리 인상까지 겹겹이 쌓인 악재에 불안해진 투자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3% 내린 1996.05로 마감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내린 629.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오전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증시 안정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뒤 장 막판 내림폭을 키웠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주식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악재는 없었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증권사가 최악의 경우 1900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정부는 세계 증시 변동성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하락폭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초 체력 역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튼튼하므로 이번 조정 국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36%,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6%씩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남은 변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천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띈 건 역시 흔히 이제 개미라고 불리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막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8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예. 개인, 즉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가 2,000선 근처까지 오자 공포감에 주식을 내던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 세계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 여건,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너무 더 떨어진다라는 그 분석은 이미 나왔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전해드렸고. 근데 정부도 오늘 그런 우려를 동시에 내놨더군요.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달 들어 주가 낙폭만 비교를 해봐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큽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악재가 나올 때마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 중심이어서 이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내수 상황도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 증시에 영향을 주는 성장률 등 거시 지표 둔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입니다. 또 증시 자체도 외풍을 많이 타는 구조인데요. 이 신흥국 중에서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 데다 거래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예. 자, 이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 조건을 보면 결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예. 무역 갈등이나 금리 결정 같은 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대체로 다음 달에 코스피가 19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저점을 1850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예. 자, 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관된 변수들이 제일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일단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1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골드만삭스는 현재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장악을 할 경우에 주식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 등의 경기 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7일과 8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도 지켜봐야 합니다. 예. 또 다음 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회의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도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에 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 달이죠. 다음 달에는 올릴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 다음 달 30일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왔는데 오늘은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하방 압력 그 요인이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결정까지는 아직 한 달가량 남았지만 경기 둔화 걱정에다 또 증시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딜레마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철강 회사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13년 동안이나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물론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미뤄온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4명의 할아버지 중 3명은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혼자 남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98인데 너무 오래 사네. 너무 오래 사네. 여러 걸 저럴 걸 볼게 그냥 시끄럽고 어서 죽고 싶은데 그거 안 된대. 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에 다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마침내 내일 이 사건을 선고합니다. 한일 양국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건 2005년입니다.
일본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긴 겁니다. 13년 만인 내일 오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일철주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내일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경우 징용 피해자들 상당수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JTBC 이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도 이른바 불가역이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오늘 고노타로 외무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우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외교관 조치나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등 항의 조치나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국제재판은 사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일본은 역시 이제 국제 여론전을 펴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 일본 언론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배상 명령이 나올 시 한일 관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오늘 아침 도쿄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합의나 또 자위대의 우길기 계약 문제보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더 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50년 넘게 한일 관계 근간이었던 한일 협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2005년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니까 내일 소송 선고 결과가 더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소송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일본 재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신일본 죽음의 이 전신인 신일본제철은 사실 1997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배상 문제가 한일 경제협력에 상처를 낼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내일도 이 게이단렌 등 경제 4단체가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하고는 달리 사실 그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좀 이어져 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시민사회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가 상당히 높아졌고 일본이 이를 직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년 넘게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 일본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日韓協定は銀貨玉状ではありません。被害者の声はほとんど聞かれなかった。そして、請求権と根拠となる資料を日本政府は持っ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 네, 징용 피해자들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는 내일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이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이 미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구속 이후에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한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조사에선 변호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임 전 차장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 외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따로 꾸려질지, 설치가 된다면 시점은 언제일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다음 달 15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꾸릴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정인들의 선택으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작년 말에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들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기존 법안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고쳤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변호사들 편에 섰던 의원들을 후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지난해 12월 8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조항을 삭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변협 끝까지 항거하고 이 법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 9명만 반대표를 던져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후 김 회장이 반대 의원들을 9명의 의인으로 부르며 변협 임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후원금 기부를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와 만난 변협 관계자는 의원 이름과 금액까지 정해주며 돈을 보낸 뒤 알려달라고 거듭 연락을 해와 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의사에 반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또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내도록 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JTBC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한변협을 직접 찾아가고 휴대전화 등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김 회장은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내라고 연락받았던 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실제로 후원을 했는지 확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도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협회장과 나눴다는 메신저 내용입니다. 협회장은 우리를 도와준 구인의 의인 국회의원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문자를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어서 A 의원에게 돈을 후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며칠 뒤 해당 변호사가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자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어 협회장은 후원했는지를 또다시 물었고 변호사는 이미 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변호사도 100만 원을 보냈다는 증빙 자료를 협회장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중 일부는 후원금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 정도로 말한 걸로 기억한다며 후원금을 낸 사람도 자발적으로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표기를 달아서 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근이자 서육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모 씨는 드루킹이 김 지사로부터 받은 기사 링크에 AAA라는 표시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는 우선 작업하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또 김 지사가 보낸 기사들은 드루킹에게 조치 상황을 보고했고 드루킹은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와 드루킹 둘만 있는 자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자 돌리가 시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이미 2016년 여름부터 킹크랩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외부인에 불과한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사는 조사 중간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시 경찰서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들에게 사실상 조사가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추가 조사를 받았고 2시간 넘게 자신의 진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서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사는 이런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친형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오후 3시 반쯤 경찰서 밖으로 나와 점심을 먹은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실상 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5시 20분쯤 조사가 끝났는데 이 지사는 이후 2시간 넘게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유명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경찰도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 4명을 포함한 20명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180여 명이 탄 인도네시아 라이온 항공 여객기가 자카르타 인근 공항을 이륙한 지 13분 만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색 작업을 진행해서 항공기 파편 등을 찾아냈지만 아직까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우 기자입니다. 기름이 떠있는 바다를 구조선이 수색합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의 사고 현장입니다.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파편들도 나왔습니다. 라이온에어 J610편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6시 20분 자카르타 인근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떠났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방카섬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13분 만에 북동쪽 70km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이 비행기에 189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락사고 해역의 수심은 3-40m로 생존자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 맥스 8 기종으로 지난 8월 도입됐습니다. juga ada set scan sonar. Kita akan men-scan dulu finger finder artinya untuk mencari posisi black box. 인도네시아 당국은 탑승객들의 국적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고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이륙한 지 10분이 조금 지나서 추락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하루 전에 기체에 결함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기는 지난 8월에 인도된 새 비행기인데다가 사고 당시 기상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 중 기체 결함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륙한 지 13분 만에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과 통신이 끊겼습니다. 같은 시각 항공기항로 전문 사이트 레이더에도 여객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라이온에어는 2007년 7월부터 안전 문제로
9년 동안 유럽 취항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 최신 기종인데다 지난 8월 라이온에어에 인도돼 현재까지 800시간가량 운항한 새 비행기입니다. 기장은 6,000시간 이상, 부기장은 5,0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당시 태풍 등 기상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후 기종이나 조종 미숙, 기상 악화 등의 가능성이 낮게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주목되는 건 운항 하루 전에 있었다는 기체 결함 보고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에드워드 시라잇 라이온에어 회장이 조종사 등으로부터 하루 전 비행기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륙 전 해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운항 중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가디언은 조종사가 사고 직전 공항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락이란 점 때문에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공장 가동을 금지했던 정책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여파로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중국은 2014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겨울철 가정에서 석탄 보일러 난방을 금지하고 일부 지역에선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 가동을 막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관영 매체는 올여름 베이징이 최근 10년 중 가장 깨끗한 대기질을 보이는 등 효과도 서서히 나타났다고 홍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리간제 생태환경부장이 지난 27일 한 컨퍼런스에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일부 도시의 전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 감량 목표치를 당초 5%에서 3%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에도 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이 주는 영향이 더 커지면서 올겨울은 아주 상당히 역대급의 미세먼지가 나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환경보단 경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른바 폭탄 선언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를 협의할 환경협력센터를 열었지만 기초적인 협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이 환경협력센터를 연 건 지난 6월입니다. 대기와 토양, 수질 등 모든 환경 분야에 걸쳐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아직 운영을 둘러싼 세부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이나 현황 분석 등 연구에 중점을 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처럼 미세먼지 제재 완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해도 협력체 차원의 우려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한중 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6대 도시에 대해 공동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두 곳은 조사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국의 대기질 측정 자료 공유 지역도 올해 안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지만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처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공감은 가지만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 분야의 협력에서 시작해 실질적인 저감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적인 협력부터 예정된 시간표에 한참 뒤처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감에 출석해서 이른바 비리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짧았고 변명은 길었습니다.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주장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에 랜턴까지 켜가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비를 잘 못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뵀었을 때
지금과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등 제도가 없어서 생긴 일이었던 겁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비위와 이런 것들은 회계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복잡한 게 필요해요? 용도 목적 외로 쓰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립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때 많은 유아교육을 책임졌습니다. 네. 국공립화가 비중이 높고 거의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나? 참 견강부회식으로 이렇게 새길로 빠지는 데는 정말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요. 한유총 측은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인물을 살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한유총 측은 내일로 예정된 대토론회는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집단 행동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18년 OECD 교육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살에서 5살 아동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취원율인 66.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35개 나라 가운데 32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을 막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유치원들의 횡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은 고용된 원장과 교사들이 설립자의 비위를 제보하자 이들을 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폐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원장을 해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초 고용된 해당 원장은 유치원 지원금 착복 등 설립자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옆에 있는 학원과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한 그 급식들이. 조사에 나섰던 교육청은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3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자 설립자는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하고 급기야 지난 주말 원장을 해고하겠다는 통신문까지 보냈습니다. 교육청이 폐원과 원장 해고는 불가하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고됐어요. 김춘경 교육장님이. 이곳 외에는 아이를 보낼 방법이 없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 선생님들이랑 임미아 원장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그만 힘들고 싶어요. 설립자가 폐원으로 으름장을 놓는 사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상처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측 기업인들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 논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박을 줬다는 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선권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한 대기업 총수들이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때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논의에 진전이 없자 면박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제가 듣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오늘 많이 쌀쌀했습니다. 설악산은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산 중턱에서는 가을 단풍이 절정인데 눈으로 뒤덮인 꼭대기는 벌써 겨울입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나무도 길도 대피소도 모두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으키는 눈보라로 산과 하늘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원 산간 지방엔 벌써부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 자동 관측기엔 영하 8.1도의 최저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도 두툼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뿐 아니라 광주,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은 북쪽의 차가운 저기압 때문입니다. 영하 25도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국 72곳의 평년 기온을 살펴보니 오늘 평년보다 낮은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50곳에 달했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고 경기와 강원 일대는 밤사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은 주중까지 계속되다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태풍 위투 때문에 사이판에서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속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이판 현지 공항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오늘 하루 우리나라 민항기 4편이 임시로 추가 투입됐습니다. 인천공항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필중 기자, 사이판에서 출발한 비행기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오늘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안도하는 사람들도 있던 반면 당국의 대처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떻게? 얼마나 거기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았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엄청 힘들었어요. 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밖에서 노는 거예요. 뭐 외교부에서 연락을 이렇게 어떤 문자든 어떻든 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문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애들 수업이나 이런 거. 그렇죠. 다 뺐죠. 지금은 다 연락하고. 네,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모두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조금 남아 있습니까? 네, 사이판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은 1,600여 명입니다. 어제 민항기 1편과 오늘 4편을 포함해서 사이판에서 직접 귀국한 사람이 792명입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군수송기를 통해 799명의 관광객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 괌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사이판에 빠져나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한국인의 수를 파악 중에 있다며 이들도 내일 있을 임시 비행기를 통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 태풍 위투는 필리핀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이판을 강타했던 태풍 위투는 내일 오전 필리핀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크기는 중형, 강도는 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리핀 당국은 산사태와 해일이 위협이 크다며 예상 피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에게 태풍과 관련한 문자를 보내고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 속에서 3살 아이를 구조한 소방대원들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소방 헬멧이 그을려 새카매졌습니다. 반듯한 면은 녹아내려 울퉁불퉁하게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8분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을 끈 박동천 소방장의 헬멧입니다. 박 소방장을 비롯해 홍천소방서 소속 대원 6명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실과 베란다 양쪽으로 불꽃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관창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화재가 너무 거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안에 3살 된 정모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만 6살 아이가 있고 뜨겁고 좀 화상을 입어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헬멧이 녹아내리는 화염을 견디며 안방에 쓰러져 있던 정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정군은 연기를 마셔 의식까지 잃은 상태였지만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해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무사히 회복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와 김 씨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의혹과 관련한 법리를 따지기 위해서 외부 법률 전문가를 동원하고 또 사건 당시 동생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CCTV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수사팀도 투입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와 김 씨 동생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 7명을 동원해 공모 여부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의혹과 함께 당시 김 씨 동생의 행동이 이른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곳에 당시 현장 CCTV 분석도 맡겼습니다. 추가로 CCTV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형사들도 투입했습니다. 김 씨 동생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최근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여성의 전화 등 691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란 요구도 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9.6%, 구속률은 0.8%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정폭력 처벌법이 피해자 보호 대신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이 2011년 공립초등학교부터 시작됐으니까 10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부담도 연간 8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939군데입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20개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힙니다. 우선 내년에 서울의 9개 자치구부터 시작됩니다. 3학년생부터 시범 실시하고 대상 학년은 해마다 한 학년씩 내려갑니다.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동참해 2021년 모든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한 명당 급식 단가는 현재 서울고교의 평균 단가보다 15% 정도 올려 5,406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연간 80만 원 정도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고교 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현재 인천,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을 포함 광주, 대전 등이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부산, 대구, 경기 등 3곳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무상급식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부담스러운 일부 자치구들은 중앙정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해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모두 9곳입니다.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2021년까지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 3구도 포함됐습니다. 보통 예산의 5%인 교육경비 예산을 이미 시설 개선 등으로 쓰고 있어 곧바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2020년도에 몇 개 자치구가 참여할지는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
서울시 계획대로 초중고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20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식비 20%는 자치구에서 분담해 서울시는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강제하기 힘듭니다. 경제 사정을 따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여전하고 정작 급한 건 학교 환경 개선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전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근에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면 해체 공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돼서 개학이 연기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개학 후에도 성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무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실 감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건물 성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취재진이 조사해봤는데 결과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대신 면사무소 식당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도 2달 넘도록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이게 된 것은 우리 학교가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빈 교실에는 성면에 노출됐을 학생들의 소지품을 비닐로 쌓아 놓았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를 한 이 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의 성면 해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양평교육지원청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지원청의 성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3년 성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관리대장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성면 관리인도 두지 않았습니다. 집주 담당자가 해놓고 인증이 안 됐던 거죠. 학교 성면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성면안전관리법을 어긴 겁니다. 문제는 이 교육지원청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93곳의 성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보공개 청구해봤습니다. 현재 성면이 남아있는 건물은 56%, 108곳이었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처럼 성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곳만 3곳에 달했습니다. 성면 관리대장을 작성한 나머지 교육지원청 105곳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대장입니다. 성면 자재를 사용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1층과 2층 모호하게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위치 작성 방법부터 어긴 곳이 32곳이었습니다. 성면 위험성을 평가하는 점수를 낮추려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인데요. 선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는 곳은 성면이 날릴 우려가 있어 유해성을 1점씩 줘야 하지만 모두 0점을 줬습니다. 유해성 점수가 높으면 추가 조치를 세우고 관련 자재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면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한 지원청에 직접 가봤습니다. 성면 자재를 사용한 천장 곳곳이 깨져 있는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성면 피해자를 산업 분야별로 분석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와 공공행정업에 종사한 사람만 52명입니다. 결국 부실한 성면 관리가 교사와 학생은 물론 교육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에 부적합한 밸브가 무더기로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안전상 중요한 부품들인데다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수원은 내부 문건에서 이 일을 사소한 실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원전에 설치됐다 적발된 부적합 밸브들의 종류입니다.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부품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안전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원안위는 원전 14기에 설치된 안전등급 밸브 181개에서 열이나 충격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상 중요한 기기인데다 같은 위반이 오랜 기간 반복됐다며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수원의 상황 인식은 달랐습니다. 원안위 결정 한 달 전 한수원 담당 부서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며 법무실에 보낸 문건입니다. 공급업체가 발생시킨 부적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소한 실수, 사소한 부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고장이 없어 국민과 환경에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한수원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 때문에 원전의 부품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소한 실수로 규정하는 것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2014년에도 원전 6기의 밸브에서 74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수원은 교체 등을 위해 320여억 원을 썼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당일인 오늘 오전에 돌연 사퇴했습니다. 올해 초에 취임한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위원장이 무책임하게 국감 당일에 사직서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72시간의 증오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지난 24일 흑인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 26일 반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폭발물 소포 사건, 그리고 11명이 숨진 27일 유대교 회당의 총기 난사 사건까지 지난 3일 동안 모두 백인 남성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잇따르는 분열과 증오의 사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장대비 아래 9,000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유세장 입장을 기다립니다. 6시간 전부터 긴 대열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민주당 주요 인사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이 공화당원 소행으로 드러난 직후입니다. We love Donald Trump. Absolutely. We love him. That he's a businessman and not a politician.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 가능성에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하이프 폭탄 테러 기도가 민주당의 자작극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With the bombings and everything is that the Democrats have gone crazy in their hysteria to win power. 이곳 보젠걸스 콜로세움이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은 미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격전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때문에 두 번째로 방문한 겁니다. 이날 80분 유세는 언론과 민주당 등 반대 진영에 대한 야유와 구호로 얼룩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은 개인의 악행을 나와 공화당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하자 지지자들은 기자석을 향해 CNN은 형편없다라고 외칩니다. 사기꾼 힐러리란 말에 그녀를 구속하라는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평가 찰리 사이커스를 인용해 미국이 직면한 위험은 1000마일 밖의 캐러밴 난민 행렬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다고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도나 호프먼 북아이오와대 교수는 JTBC에 트럼프의 정치적 분열의 언어가 민주당의 하원 장악 여부를 결정할 중간선거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중간선거 종반전에 분열과 증오, 폭력이 난무하면서 누가 이겨도 미국을 둘러가는 양극화가 최대 승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남미 최대국인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가장 극단적인 인물을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남미를 휩쓴 이른바 온건사회주의, 그러니까 핑크타이드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좌우가 혼재된 새로운 정치 지형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의 결과는 극우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Nosso governo vai quebrar paradigmas. Recuperaremos o respeito internacional pelo nosso amado Brasil. 55.13%의 득표율로 룰라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임한 좌파 노동자당의 페르난드 아다두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기성정치를 비판하며 브라질 최우선을 강조해왔습니다. 독재를 옹호하거나 여성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3년간 집권한 좌파 노동자당의 경기 침체와 부패를 겪은 유권자들이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대선을 치른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이어 브라질까지 남미 12개국 중 절반의 우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좌파 진영은 올 연말 출범할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으로 세력이 줄어든 국면입니다. 외신은 브라질이 우파 블럭을 만들어 기존 남미 공동시장의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자동차 금속 내장재 검은색 칠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구두약을 발라서 눈가림했다. 저희 JTBC 취재진에게 부품 공장 작업자가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비에 젖으면 상하기 쉬운 이런 눈가림 부품은 국내 1위 업체 현대차의 LF 소나타 썬루프에 장착돼서 팔렸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길쭉한 막대를 잡고 검정칠을 합니다. 천으로 문질러가며 몇 번씩 바릅니다. 이 금속 막대는 현대차 LF 소나타의 썬루프 프레임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정통에 든 건 자동차용 페인트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구두약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현대차의 협력업체 내부를 찍은 겁니다. 차 선루프의 한쪽 임시 눈가림 방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도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검정색 구두약을 칠해 눈속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칠을 하는 것보다 구두약을 바르는 것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용 제품이 아닌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칠이 안 됐을 경우 비에 젖으면 상하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부품은 적어도 올해 초부터 하루 약 300개가 생산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도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험하는 영상이라면서 불량 제품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런 눈가림 부품인지 모르고 납품받아서 썼고 그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해서 진입한 지 5시간여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올 들어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해 강릉 인근 동해상까지 비행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지하철 4호선 동장역과 이촌역 사이 터널을 지나던 열차가 제동장치가 고장나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1시간 넘게 중단돼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몸이 하얀 담비가 이곳저곳 냄새를 맡더니 풀숲으로 뛰어갑니다.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털이나 피부가 하얀 알비노 담비입니다. 알비노 담비가 나타날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어제 설악산 무인 카메라에 2차례나 모습이 찍혔습니다. 화력발전소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신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미래에너지 플랜트 융합연구단은 기존 집진기의 압력 손실을 줄여서 초미세먼지의 배출 농도를 지금보다 90%가량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 전부터 남북 맞대결이 성사돼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기는 북한이 이겼는데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대회 경기장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맞붙는 개막전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흰색 유니폼에 북한 4.25 체육단 선수들이 쉬지 않고 골문을 두드린 끝에 3대1로 이겼습니다. 팀 선수들이 하나를 더 마련해 주는 공을 골로 팀이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저로서 기쁩니다. 강원도 대표팀은 전후반 경기 내내 한수위 북한 팀에 끌려다녔습니다. 몸싸움도 세고 달리기도 빠르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좀 막기 힘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뛰어난 북한 선수들의 수준에 놀라긴 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도 상당히 좋고 기술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 대부분은 선수들 또래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남한이랑 북한이랑 만나서 경기하는 거 보니까 신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을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대표팀은 오는 금요일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고도 의무사항인 봉사활동을 거짓으로 꾸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병역 특례 제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문체부는 병역 특례자 24명의 봉사활동 보고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던 장현수. 그만큼 축구대표팀에 없어선 안 될 선수지만 다음 달 평가전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자가 됐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역 특례자는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장현수는 봉사활동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게 들통났습니다. 눈이 펑펑 내린 날 초록 잔디 위에서 훈련하거나 한 차례 봉사를 여러 차례 한 것처럼 부풀린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고 축구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병역 특례자 24명의 봉사활동 보고서를 모두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현수는 공문서를 위조한 셈이지만 한 차례 경고만 받고 봉사활동을 추가로 이행하면 될 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병역 특례자 관리 역시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 8월 아시안게임에서도 병역 특례를 위한 야구대표 선발 논란에 휩싸이며 시끄러웠었는데 병역 특례제도 개편을 향한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가을 야구는 축제라고 하지만 긴장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뜻밖의 장면들도 이어집니다. 선수들이 벤치를 싹 비우고 뛰쳐나오는 것도 그중 하나죠. 넥센과 SK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벤치 클리어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병사를 막기 위해 넥센 샌즈가 2루로 몸을 던집니다. SK 2루수 강승호가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 두 선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섰지만 다른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들었습니다. SK 최정은 머리로 향하는 공에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방망이를 내둥댕이 쳤고 두 팀은 벤치를 깨끗이 비우고 그라운드에서 맞섰습니다. 이틀 연속 이어진 벤치 클리어링. 불안과 압박이 나온 풍경인데 선수들은 작은 상황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SK 김성현은 2차전에서 샌즈에게 손가락으로 모욕하는 동작을 취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가을 야구에선 벤치 클리어링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넥센은 3년 전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두산과 벤치 클리어링을 하며 날석에 맞선 적이 있습니다. 긴장이 연출하는 기세 싸움이라 하지만 벤치 클리어링이 어느 팀에 유리한지 득실을 따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 더 냉정한지를 시험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넥센 장정석 감독은 벤치 클리어링은 경기의 일부라고 진단했고 SK 힐만 감독은 김성현의 도를 넘어선 행동을 들며 가을 잔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천재지변이 나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대피합니다. 그만큼 학교가 가장 믿을 만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대피 장소로는커녕 아이들 수업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국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이 13개나 되는데 예산 등의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학교들을 둘러봤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 건물입니다. 창틀은 뜯기고 벽은 길게 갈라졌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건물인데 지난해 말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 안전불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부 지침상 올해 안으로 보강하거나 내년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10달 넘게 문만 잠궈뒀습니다. 대체 공간이 없다고 봐야죠. 거기 건물에 이제 급식실하고 저기 도서실이 있었거든요. 그 특별실도 있었고. 학교는 교육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 개선까지 앞으로도 2년 넘게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되면 이제 설계하는 것도 최소한 6, 7개월 이상 걸리니까 설계하고 지고 하면 이제 공사는 좀 한참 걸리죠.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건물 2개 동은 지난해 정밀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안전 미흡으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언제쯤 건 모르겠고 지금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별관 건물은 준공된 지 50년이 된 올해 결국 철거됐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저 자리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학교 건물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달 중순까지 신축 건물이 문을 열었어야 되지만 현재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에 11곳, 건물로는 13동입니다. 2등급 2곳은 모두 사용 중지됐지만 D등급 건물 중에 일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생과 교사가 사용 중입니다. 교육부는 D등급 건물의 학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고만 하면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급 지정 후에 2년 안에 보강 공사나 철거가 없으면 수업 장소를 옮기거나 임시 건물을 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이 재난위험시설 지정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을 조회해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공사 계획을 올린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급식실 새로 짓고 뒤에 건물 오래된 거 있는데 그것도 새로 짓는다 했어요. 사실상 기존 건물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지 않은 겁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이 붕괴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안전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었는데요. 재난위험시설 진단을 받은 이 11개 학교도 1년 가까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모두가 석유의 고갈을 걱정할 때 우린 제2의 석유 셰일가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죠. 함께 도전했기에 내일의 화학 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학이 있는 곳을 넘어 화학이 가야 할 곳으로 롯데케미칼은 지금 도전의 땅 미국에 있습니다. 더 글로벌 플레이어 롯데케미칼.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려면 그 10배를 읽는다. 그게 글쓰기의 윤리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비평가 김윤식 선생에게도 글쓰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5년 전에 당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쓰기 위해서 수없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품당 최소한 3번 이상씩 읽고 나서야 펜을 들었다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 비평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연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필연이 있다. 뒷방 늙은이가 관여하고 가르치는 것은 염치 없는 일. 나는 다만 내 일을 할 뿐이다. 가르치려 들지 않았던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낮은 울림이 돼서 각인됐습니다. 그의 말처럼 10배를 투자해서 하나라도 얻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은 요행한 일이라고나 할까. 조바심의 속도와 변화의 속도는 같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끝내 체념하기도 하죠. 불쑥 내려간 바깥 기온과 달력으로 기억되는 오늘은 바로 2년 전 모두의 움직임이 시작된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을 바꿔낸 시민들의 말처럼 작은 촛불이 가져온 변화는 실로 거대했지만 촛불 이후의 2년,
세상은 얼마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스스로 대단했던 우리는 여전히 견고한 격차와 편견과 갈등 앞에서 똑같은 일상에 치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쓰려면 그 10배를 읽는다. 그것이 글쓰기의 윤리다. 책 한 권쯤은 눈 감고도 써내려갈 것만 같았던 노 학자는 쉬이 얻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려면 그 10배를 읽어야 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 10배를 애써야 하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했죠? 네, 바로 이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이다. 네. 한국의 공무원은 120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4배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난 주말과 휴일에 확산이 됐고 지난해부터 떠돌던 내용입니다. 네, 검증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입니까? 네,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정보입니다. 실제 공무원의 숫자는 이 주장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199만 명, 그리고 일본은 393만 명으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UN 국민 개정 체계라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소속의 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30만 명이 아니라 거의 지금 4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어떤가요? 그런 자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로 나라 간에 비교를 합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은 5.9%, 저 노란색 막대 그래프고요. 네. 그 뒤가 한국입니다. 5.9%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바로 위가 한국 7.6%입니다. OECD 평균은 18.1%입니다. 네.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나라들이 25에서 30%로 공무원의 비율이 컸고 프랑스는 21.4%, 영국 16.4%, 미국 15.3%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건데 이런 거짓 정보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 팀이 추적을 해보니까 일본의 한 지역 방송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5월 14일입니다. 요미우리 TV라는 일본의 방송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하세가와 유키히로라는 전직 언론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날 주제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30만 명밖에 없다.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공공부문에서 81만 명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방송에 나온 내용이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발언 뒤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막도 달았습니다. 많이 조회가 됐습니다. 네. 그 뒤에 정치권에서 언급을 했고 그 뒤에 인터넷 매체도 이걸 보도를 하면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일본의 텔레비 봤더니 어떤 교수가 나와가 이래요. 공무원이 일본은 30만 명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에다가 공공부문 81만 명 정규직화한다고. 네. 네, 그리고 이건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9월 1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방송의 내용이 사실 검증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지역 방송의 한 출연자가 말한 틀린 숫자가 유튜브를 거쳐서 한국의 정치권 그리고 온라인 기사에까지 등장을 하면서 확산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 트위터, 네. 일간베스트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맞물리면서 온라인에서 자주 목격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공공부문이 커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열까요? 네, 첫 키워드는 법제처장의 자리로 했습니다. 예. 법제처장 자리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나요? 예, 평양 선언에 대한 정부의 비준이 적법하냐를 두고 오늘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오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혜숙 법제처장에게 한 표현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일단 그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중심에 법제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시킨 김혜숙 법제처장은요. 윤전주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법제처장 윤전주 행정관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김종민 의원 등 여당 의원이 법제처장에게 행정관 얘기를 하는 것은 인신모독이다. 특히 윤전추 행정관은 국정농단에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이 공방이 됐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은 다시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막아서면서 나도 목소리를 내게 마이크를 좀 켜달라라고 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마이크가 켜졌나요? 그래서? 예, 나중엔 켜졌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마이크가 실수로 꺼진 것 같다라면서 예. 마이크를 켰었습니다. 아무튼 윤 전 전 행정관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죠. 그렇습니다. 예. 유명인들 또 최순실 씨의 헬스 트레이너 역할을 하다가 고위 공무원인 3급 공무원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채가 돼서 특채 논란이 됐었고요. 예. 이후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하기도 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기도 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장 의원이 김혜숙 법제처장을 바로 윤전추 전 행정관에 비교한 건데요. 법제처장과 행정관을 비교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국정농단 관련자를 비교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이 김혜숙 처장을 비교한 것은 김 처장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으로서 한때 문재인 대통령과 변호사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격이 맞지 않는 법제처장 자리에 온 것은 그 인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장제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예. 김혜숙 처장은 1989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시 31기로 웬만한 지검장보다 선배기수입니다. 그러네요. 예. 1989년이요?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중앙지검장의 경우 사시 33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사하다와 조사받다로 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대비시켰나요? 예, 국회에서 한 인물을 두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 사람은 조사 대상이다를 두고 약간의 주장이 부딪혔는데요. 완전 극과 극인데.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내 일부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북한의 개입설을 줄곧 주장해온 지만원 씨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지도부 관계자 A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요. 일부 보도에는 저 A의 말을 따서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보도는 좀 잘못 나갔고 비공식적도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신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B는 당 관련 인사가 강하게 지만원 씨의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요구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당내에서 논의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일단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요. 예. 오늘 다른 야당과 여당에서 지 씨를 어떻게 그 자리에 추천하느냐 항의가 빗발쳤고 그럴 거면 추천권을 아예 다른 당에 넘겨라라고 하자 일단 발을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예. 설을
주장했잖아요, 혼자서.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였다는 입이 다 나온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예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라는 얘기까지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예.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고 재판받을 때 방청객들에게 혼쭐이 났다라는 기사도 이미 났었고요. 예. 관련 재단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8,2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보도도 났었고 예. 다른 명예훼손으로도 9천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법원에 의해 가짜뉴스 생산자로 처벌받은 사람을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라는 그 목소리를 얘기 뭔가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자 정도의 목소리가 있는 예. 것으로는 일단 보입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평화당에서는 바로 반발을 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만호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대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목이 아까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이 9명인데 자유한국당만 현재 3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도 진상규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자꾸 가짜뉴스가 나오니까 예. 정확히 누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걸 넣었고요. 예. 당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과는 같지만 목적은 다른 주장에서 저것도 그런가요?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헛것과 헛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쓴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희망이 보였다.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예. 예. 전날 황교안 전 총리가 소셜 미디어에 경제 관련 포럼에 가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의 모습에 희망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무슨 희망이냐, 헛것 본 것 아니냐라고 따진 겁니다. 예, 요즘 아무튼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김수민 의원은 현 정부의 고용 상황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로 얘기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동시에 견지한 건데요. 예. 황교안 전 총리도 당대표 출마를 현재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측근에 따르면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인지 여부를 계속 따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환정 총리가 친박계의 구심점이 될 것을 견제하는 분위기인데 예. 이재호 고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생각하면 환정 총리가 생각이 나는데 망본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환정 총리를 박근혜 정부에서 망본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이겠고 충청남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예, 오늘부터 뉴스의 뒷얘기를 다루는 소셜 라이브 시즌 3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잠시 후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Looking in your eyes, I see a paradise. This world that I found is too good to be true. Standing here beside you, want so much to give you this love in my heart.